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겠어요? 그곳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커터칼이 박스 테이프를 가르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테이프가 끊어지는 순간 종이 박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듯 툭 벌어졌다. 나는 커터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칼날이 강화마루에 부딪히며 탁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허리를 펴고 뻐근한 등허리를 주물렀다. 여기는 경기도 성남시. 방 2개의 거실 하나가 딸린 전세 아파트다. 벽지는 새로 발랐는지 공기 중에는 아직 매캐한 공업용 접착제 냄새와 옅은 먼지 냄새가 남아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아직 커튼을 달지 않은 유리창 위로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우는 거실 한가운데 유일하게 포장을 뜯어놓은 2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쓸어 올리고 있었다. 여보, 내가 그를 불렀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여전히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대답했다. 왜? 주방에 있는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들겠어. 이리 와서 그릇든 박스 좀 싱크대 위로 올려줘. 잠깐만, 금방 갈게.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소파 위에서 몸을 더 편한 자세로 틀며 아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의 발에 신겨진 하얀 양말을 내려다보았다. 양말 바닥은 이미 새카맣게 먼지가 묻어 있었다. 나는 2번 다시 그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직접 허리를 숙여 박스 밑바닥을 2 손으로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문 채 그 무거운 도자기 그릇 박스를 들어 올렸다. 박스 모서리가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꾹 참으며 한 걸음씩 주방으로 이동해 대리석 조리대 위에 박스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정우는 마치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튕겨 일어났다.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현관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우리 엄마 오셨나 보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서늘하게 식었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 서 계셨다. 짙은 붉은색 모직 코트를 입고 목에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품 스카프를 두른 차림이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주어 올렸고 스프레이로 고정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사하는 집을 도와주러 온 사람의 옷차림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투명한 밀폐 용기가 여러 개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이놈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시어머니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내려다보며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오셨어요? 정우가 살갑게 다가가 비닐봉지를 받아 들었다. 밖에 춥죠? 안 춥게 생겼니? 의정부에서 지하철 타고 환승을 몇 번이나 해서 왔는지 너도 알잖니? 시어머니는 구두를 벗고 정우가 미리 꺼내둔 손님용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거실로 들어선 시어머니의 시선은 마치 레이더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나는 주방에서 걸어 나와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 낡은 트레이닝복 위로 1초 정도 머물던 시선이 이내 다른 곳으로 비껴갔다. 그래, 정리는 좀 다 되어가니? 아직 박스 푸는 중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이사 첫날인데 앉을 자리 하나 없구나. 시어머니는 소파 앞으로 다가가 천 소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소파 색깔이 너무 밝다. 나중에 애 생기면 때 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니? 요즘 나오는 천은 다 때 안 타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정우가 황급히 소파 위에 쿠션들을 치우며 시어머니를 앉혔다. 내가 반찬 좀 싸왔다. 시어머니가 정우 손에 들린 봉지를 턱으로 가리켰다. 이사 첫날이니까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막 이사 와서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첫 끼는 같이 먹어야 안 섭섭하다. 가서 상 좀 차려봐라. 네, 알겠어요. 정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가 조리대 위에 봉지를 올려놓았다. 식탁은 내일 배송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실 바닥에 낡은 신문지 몇 장을 깔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배달 앱으로 근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다.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하나. 배달이 도착하고 플라스틱 포장 비닐을 뜯어내자 들쩍지근한 춘장과 기름진 튀김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는 신문지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바닥에 놓인 배달 용기들을 보며 입꼬리를 삐죽였다. 결국 바닥에서 먹는 거냐? 식탁이 내일 와서요. 어머니,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나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쪼개어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받아 들고도 바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져온 밀폐 용기의 뚜껑을 하나씩 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용기 안에는 시금치 무침, 무생채,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훅 끼치는 묵은지가 조금 담겨 있었다. 이거 다 내가 직접 만든 거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내 김치 아니면 밥을 안 먹었어. 밖에서 파는 건 입에 안 맞는다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하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정우의 짜장면 그릇에 올려주었다. 정우는 냉큼 김치를 입에 쑤셔 넣고는 우물거리며 말했다. 역시 우리 엄마 솜씨가 최고야. 나는 내 몫의 짜장면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배달 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면발이 한 덩어리로 떡져 있었고 젓가락으로 힘주어 비벼야 겨우 풀어졌다. 시어머니는 짜장면을 두어 젓가락 드시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티슈를 뽑아 입가를 닦아내고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유진아. 네, 어머니. 나는 먹던 것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너희도 이제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사 첫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정우도 젓가락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나와 시어머니 사이를 바쁘게 오갔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더라. 다들 독립적으로 산다며? 나도 앞뒤 꽉 막힌 늙은이는 아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내 말은 앞으로 너희들 돈은 너희가 각자 알아서 관리하라는 거다. 나는 흠칫 놀랐다. 이른바 더치페이, 그거지?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 월급은 내가 가지고 옷을 사든 화장품을 사든 내 맘대로 써. 정우 월급은 정우가 알아서 관리하고 집안 생활비는 둘이서 딱 절반씩 내면 되잖니. 그럼 누구 하나 손해볼 일도 없고 내 생각은 어떠니?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응시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은 무언가를 떠보고 계산하는 듯한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대신 우리 집안일이나 우리 집 재산에는 너도 절대 손대지 마라. 정우가 목돈 쓸 일이 생기든 집안 재산을 어떻게 굴리든 넌 간섭할 생각 마. 넌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 거실에 갑자기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창틀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정우를 쳐다보았다. 정우는 아직 입안에 탕수육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내 시선을 느끼자 그는 고기를 꿀꺽 삼키고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정우의 목소리는 쓸데없이 컸다. 마치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려는 것 같았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해. 그게 우리 둘 다한테 공평해. 내 돈은 내가 써. 나도 터치 안 할 테니까. 집안일은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번져 있었고 정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이 완벽한 호흡은 방금 1분 만에 맞춰진 게 아니었다. 이건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짜인 대본이었고 나는 연극이 시작된 후에야 내 대사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은 유일한 관객이었다. 결혼 전 정우는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다. 내가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면 따뜻한 커피를 들고 회사 로비에서 기다려 주었고 내가 아플 때면 죽을 써서 우리 집 문 앞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유진아, 넌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해. 앞으론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지금
나를 챙겨주겠다던 그 남자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자기 어머니와 함께 내 앞에 선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내 그릇에 담긴 완전히 식어버린 짜장면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춘장이 그릇 가장자리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젓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도 않았다. 그저 컵을 들어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보며 최대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 몰랐던 눈치였다.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더니 이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귀를 알아들으니 다행이구나. 내가 늘 정우한테 유진이는 참 똑 부러지는 애라고 칭찬했었지. 정우도 눈에 띄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자자, 얼른 먹어. 면 다 불겠다. 이사 첫날의 식사는 아주 조용하게 끝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우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나갔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정우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띤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다. 안방. 정우는 새로 산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워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 밖으로 다리 한 짝을 쑥 내밀며 약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 반대편에 앉아 헤드보드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방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의 하얀 불빛만이 내 뺨 일부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그리고 은행 앱을 터치했다. 비밀번호 입력. 인증. 메인 화면 접속. 각자 돈 관리를 하기로 합의했으니 결혼 후 공동생활비를 이체할 계좌를 세팅해야 했다. 일단 내 명의로 된 카드에 어떤 자동 결제들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내 몫만 따로 추려낼 생각이었다. 나는 자동 이체 및 정기 결제 메뉴를 눌렀다. 화면 가운데 로딩 동그라미가 두어 번 돌아가더니 전체 목록이 나타났다. 화면에 뜬 글자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가늘어졌다. 목록에는 내 개인 공과금과 통신비 외에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 내역 6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첫 번째, KB캐피탈 자동차 할부금. 매월 결제 금액 45만 원. 두 번째,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 매월 결제 금액 8만 2천 원. 세 번째, SK텔레콤 통신비. 매월 결제 금액 11만 5천 원. 네 번째, 신세계백화점 가족카드 결제.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87만 원. 다섯 번째, 스포애니 피트니스 회원권. 매월 결제 금액 6만 원. 여섯 번째, 정기이체 예금주 나말순. 매월 이체 금액 150만 원. 순간 내 숨이 멎었다. 이 6개의 결제 내역 중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정우가 모는 차는 현대 소나타였다. 약혼할 당시 그는 나에게 자동차 할부는 이미 다 갚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의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고 나는 KT를 썼다. 저 피트니스 센터는 바로 그의 회사 근처에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가족카드와 나말순이라는 이름으로 걸려있는 정기이체. 나말순. 내 시어머니의 이름. 숫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망치가 되어 내 시신경을 쾅쾅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정기이체 상세 내역을 눌러보았다. 설정 일자는 정확히 3개월 전이었다. 3개월 전 우리가 막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 준비를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기억이 비디오 테이프가 되감기듯 그날 오후로 돌아갔다. 강남의 한 카페, 창문을 넘어온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서지던 날이었다. 정우는 내 손을 다정하게 쥐고 부드럽게 웃었다. 유진아, 우리 이제 진짜 한 식구잖아. 내가 쓰는 그 플래티넘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이 엄청 좋더라. 내 자잘한 생활비 결제도 그 카드에 묶어놓으면 우리 신혼여행 마일리지도 금방 모으고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집안 현금 관리는 내가 다 할게. 넌 그냥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기만 해. 그때 그는 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내게 어떤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나는 그저 인터넷 쇼핑몰 계정을 연동하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카드의 결제 대금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내 명의로 된 전세금 대출 이자도 빠져나가고 월급도 들어오는 메인 통장이라 매달 돈이 오가는 액수가 컸기 때문이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의 자잘한 지출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습관이었다. 나는 화면에 찍힌 150만 원이라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현금의 실체였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이사 첫날 밤부터 다급하게 더치페이를 선언한 이유였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고정지출,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심지어 자기 엄마의 용돈까지 모조리 기생충처럼 내 혈관에 몰래 꽂아두고 빨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마련한 새집 거실에 앉아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언했다. 내 돈은 내가 쓰고 우리 집 돈은 탐내지 마라. 그들 집안의 돈은 이미 그들 스스로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내 돈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 옆에 누워있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코를 골고 있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평소엔 늘 사람 좋아 보이던 그 웃음기 띤 얼굴이 짙은 그림자 속에서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았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핸드폰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대체 왜 날 속였냐고 울며불며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가운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기분이 들 뿐이었다. 그 물은 끓어오르지 않고 오히려 꽝꽝 얼어붙고 있었다. 나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손가락이 KB캐피탈 자동차 할부금 항목의 맨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회색 버튼이 하나 있었다. 자동이체 해지.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팝업 창이 떴다. 해당 자동이체를 정말로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다. 시스템이 6자리 결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 해지. 세 번째, SK텔레콤 통신비. 해지. 네 번째, 피트니스 센터. 해지. 다섯 번째, 신세계백화점 가족카드. 나는 바로 신용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가 가족카드 사용 정지를 눌렀다. 정지 사유는 카드 분실 및 도난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남할순의 정기이체. 나는 그 이름을 잠시 노려보았다. 그리고 해지를 눌렀다. 6개의 해지 작업.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내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미세한 타닥타닥 소리만 맴돌았다. 모든 작업을 마친 나는 은행 앱을 끄고 화면을 잠근 뒤 핸드폰을 침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두 눈을 감았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7시 반, 아침 햇살이 안방 창문을 넘어왔다. 나는 주방 조리대 앞에서 생수를 한 컵 따라 마시고 있었다. 정우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전동 칫솔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늘 옅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아직 매지 않은 채 목에 걸쳐져 있었다. 조리대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갑자기 징하고 울리며 화면이 켜졌다. 정우의 핸드폰이었다. 그가 화장실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보, 누구한테 온 문자인지 좀 봐줄래? 나는 다가가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 위로 KB캐피탈에서 보낸 알림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KB캐피탈에서 보낸 알림 메시지였다. 고객님, 차량 할부금 45만 원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KB캐피탈에서 문자 왔네? 자동차 할부금 결제 안 됐다고. 화장실 안에서 들리던 전동 칫솔 소리가 뚝 끊겼다.
정우는 입가에 하얀 치약 거품을 묻힌 채 화장실에서 튀어나왔다. 내 손에서 핸드폰을 확 낚아채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화면을 노려보았다. 결제가 왜 실패해? 그는 중얼거리며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미친 듯이 쓸어넘기더니 곧바로 자기 은행 앱을 열었다. 나는 그 옆에 선 채로 컵에 담긴 물을 천천히 마저 마셨다. 정우의 눈은 화면에 꽂혀 있었고 그의 목을대가 크게 한 번 꿀꺽 넘어갔다. 잔액을 확인하는 듯 화면을 몇 번 더 터치했다. 시발 그가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순식간에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유진아, 내 플래티넘 카드 혹시 정지됐어? 아니,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카드 아주 잘 되는데? 어제 점심에도 그걸로 커피 사 마셨어. 근데 내 차 할부금은 왜 결제가 안 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한 톤 높아졌다. 아, 그거, 나는 그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저께 밤에 내 카드에 걸려있던 4명의 아닌 자동 결제들 싹 다 해지했거든. 내 자동차 할부금 포함해서.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이 반쯤 벌어졌고 입가에 묻어있던 치약 거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하늘색 셔츠 위로 뚝 떨어졌다. 하얀 얼룩이 졌다. 너 내가 해지했다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마음대로 해지해? 내가 왜 상의를 해야 해? 내가 되물었다. 내 카드잖아, 안 그래? 하지만 그 비용들 전부 예전부터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잖아. 지금 갑자기 끊어버리면 내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단 말이야. 그는 초조한 듯 주방과 거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렸다.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건 내 사정이지. 나는 티슈를 한 장 뽑아 조리대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아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 더치페이.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차 할부금은 내가 내라고. 난 어머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해. 서로한테 공평하잖아. 정우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더치페이 너 지금 나한테 그딴 거 따지는 거야? 그가 목소리를 깔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그거 내가 결혼 전부터 타던 차고 앞으로 너 출퇴근할 때 태워주려고 산 거잖아. 내가 지금 결제를 막아버리면 난 이번 달에 무슨 돈으로 할부를 막아? 내 월급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며.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월급은 다 어디 가는데?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내 돈은 다 들어갈 때가 따로 있어. 잔말 말고 당장 카드 다시 연결해. 연체돼서 내 신용등급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절대 안 해. 나는 또박또박 3글자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우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내가 그를 알게 된 지난 3년 동안 그의 얼굴에서 이런 폭력적인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다. 평소에 다정하고 순박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심유진, 너 진짜 적당히 해라. 그가 이를 꽉 깨물고 말했다. 결혼하자마자 이딴 식으로 나오기야? 싸우자는 거지 지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가방과 차 키를 집어들고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너 어디가? 그가 내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출근에 나는 문을 밀어 열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너한테 남은 시간은 5분이야? 당장 할부금 입금 안 하면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될걸. 행운을 빌어.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을 뒤로 한 채 나는 매정하게 문을 닫았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3시. 사무실 안은 수십 대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모니터에 뜬 제품 운영 데이터 보고서를 보며 오른손으로 마우스 휠을 굴리고 있었다. 책상 위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발신자, 정우. 요 며칠 그는 집에 아주 늦게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냉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심유진,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정우가 악을 쓰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나는 주위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했는지 확인한 후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목소리를 낮췄다. 나 근무 중이야. 미쳤어. 내가 미쳐. 너 오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신세계백화점 지하마트에서 한우를 샀어. 근데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정지된 카드라고 뜬 거야. 캐셔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카드 정지됐다고 소리를 쳤다고.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엉엉 우셨어. 내가 알아? 나는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 그래, 얘네가 말했다. 그거 참 안타깝네. 게다가 엄마 생활비. 매달 보내던 이체도 끊어버렸냐?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라고. 내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잖아. 나는 지극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더치페이라며. 어머님 생활비는 내 신용카드가 아니라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가야지. 너 정우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 줄 몰랐다.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수입도 없으셔. 아들인 내가 용돈 좀 챙겨드리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내가 나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정도 짐은 좀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눠지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날 속이는 건 안 되지. 나는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너 결혼 전에 포인트 적립 핑계 대면서 내 카드 정보 빼돌렸지? 그러고선 내 차 할부금, 보험료, 통신비, 거기다 내 엄마 용돈이랑 그 사치스러운 생활비까지 몽땅 내 카드에 걸어놨잖아. 내가 말한 현금 관리를 하겠다는 게 결국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전부 내 등골에 빨대 꽂아 넘기겠다는 거였어? 정우야, 이건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야. 사기라고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몇 초 후 정우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가라앉았다. 좋아.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심유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금 당장 카드 정지 풀고 돈 입금해. 더치페이는 앞으로 천천히 상의하면 되고 일단 기존에 결제되던 것들은 원상복구 시켜놔. 이게 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내 마지노선은 오늘부터 내 돈은 단 1원도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즉시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위장 속에 꽝꽝 얼어붙어 있던 얼음 덩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뾰족하고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뀌는 듯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모자가 나한테 또 무슨 짓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팀장님께 2시간 외출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가방을 챙겨 들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 객장 안은 한산했다. 나는 창구 앞에 앉아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은행원에게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 카드 최근 1년치 결제 내역 좀 전부 뽑아주세요. 결제 가맹점이 전부 나오게요. 은행원은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키보드를 탁탁 두드렸다. 1년치 명세라 양이 좀 많습니다.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잠시 후 프린터가 지잉지잉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무려 10장이 넘는 분량, 빼곡하게 인쇄된 숫자와 상호명들이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은행 객장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갔다. 가방에서 노란색 형광펜을 꺼내 줄을 그어가며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내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그 가족카드로 긁은 내역들이었다. 나는 가족카드 결제 내역 위에 노란색 형광펜을 쭉쭉 그었다. 3월 12일 청담동 모 피부과 65만원. 4월 5일 SSG 푸드마켓 23만원. 5월 18일 현대백화점 명품관 120만원. 6월 2일 압구정 한우 전문점 18만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노란색 형광펜 자국은 점점 더 많아져 나중에는 페이지 전체를 빽빽하게 덮을 정도였다.
내 시어머니, 남알순. 그녀는 의정부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다. 의정부에서 청담동까지는 지하철을 타도 최소 1시간 반은 걸린다. 입만 열면 검소하게 산다고 떠들며 남은 반찬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던 은퇴한 노인네가 매달 1시간 반을 넘게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와서 고급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부자 동네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비싼 수입 과일을 사고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카드를 긁어댔다. 그 돈은 전부 내가 밤을 새워가며 기획서를 쓰고 야근해서 벌어들인 내 피 같은 돈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이사 첫날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내가 결제해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결제해준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나를 깔보며 훈계했다. 우리 집 재산은 탐낼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쥔 채 파르르 떨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호구 취급을 당하며 등골을 빨리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끔찍한 모멸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내 시선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던 그 150만 원의 전기이체 내역에 멈췄다. 매달 15일, 하루도 어김이 없었다. 정우의 세후 월급은 대략 320만 원 정도였다. 만약 그가 어머니 생활비로 15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남은 돈으로 자기 자동차 할부금과 개인 용돈을 쓰기에는 충분했다. 그런데 굳이 왜 자기 통장에서 안 보내고 내 신용카드에 묶어놓은 걸까? 설마 정우의 월급 통장 자체가 아예 건드릴 수 없는 다른 곳에 묶여 있는 거라면? 소름 끼치는 가설 하나가 머릿속을 번쩍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결제 내역서를 가방에 쑤셔 넣고 은행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다. 성남시 분당구 모모 공인중개사로 가주세요. 오후 5시 반. 성남시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는 난방이 아주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던 소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세대간이야. 소장님이 반갑게 일어났다.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여길 다 왔어? 집은 좀 살만하고? 네, 다 좋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소파에 앉았다. 소장님, 제가 오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요. 뭔데? 말해봐. 저희 회사가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주거 관련 증빙 서류를 좀 내야 하거든요. 나는 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저희 그 전세 계약, 정우 씨 이름으로 계약했잖아요. 그때 전세금 잔금 치를 때 자금 출처 증빙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전세 보증금은 엄청난 목돈이다. 우리 아파트의 전세금은 무려 4억 원이었다.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가슴을 팡팡 치며 호언장담했었다. 정우는 내 하나뿐인 외아들이다. 전세금 4억은 내가 낸다. 내가 살고 있는 의정부 집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낼 테니까 우리 젊은 애들 밖에서 월세 살면서 고생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때 나는 속으로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었다. 참 말통하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굳게 믿었다. 내 말을 들은 소장님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류 보관함으로 가서 파일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이면 확실히 챙겨야지. 어디 보자. 그때 복사해둔 서류가 여기 있네. 그녀는 파일 하나를 꺼내 펼치더니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자, 봐봐. 여기 자금 출처 내역 다 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서류 위에는 또렷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그 서류는 은행의 신용대출 승인 내역서였다. 대출자, 강정우. 대출 금액, 4억 원. 대출 종류, 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 대출.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란에는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었다. 대출자, 강정우, 재직증명서 및 급여 내역서. 배우자, 심유진, 명예정기예금 잔액 증명서 및 전세임대차 계약서 2건, 공동상환 능력 보증용. 나는 심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소장님 운의 목소리가 바싹 말라 갈라져 나왔다. 이 대출 그냥 신용대출이에요? 그럼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현금 4억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애들이 어딨어. 정우가 그러더라.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이자도 비싸다고. 마침 너희들 결혼도 하겠다. 세댁 자산증명서만 공동담보로 넣으면 은행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전용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 한도도 빵빵하게 나오고 승인도 금방 나니까. 그럼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내 목소리가 마치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소장님이 서류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그때 금리 기준으로 4억 원이면 매달 이자랑 원금 일부 상환하는 거 합쳐서 대충 148만 원 정도 될 거야. 150만 원이 채 안 되지? 148만 원,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가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내 허벅지를 뜨겁게 지지는 것 같았다. 6번째. 정기 이체, 예금주 남할순. 매월 이체 금액 150만 원. 드디어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시어머니가 자기 집을 담보로 아들의 전세금을 대줬다는 그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정우는 내 결혼 전 자산증명서를 방패, 삼아 신혼부부 자격으로 4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 150만 원을 내 신용카드를 통해 자기 엄마 남할순의 계좌로 이체했다. 마지막으로 남할순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그 돈을 고스란히 은행 대출금으로 갚았던 것이다. 이런 완벽한 자금 세탁을 통해 겉으로 보기에는 심지어 법적인 모양새마저도 이 4억 원의 전세금은 전적으로 남할순이 출자한 돈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내 피 같은 돈을 가져다가 내 자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마련한 내 집에 당당하게 서서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던 것이다. 이 집은 내가 해준 거니 우리 집 재산에 손댈 생각 말라고. 그리고 겉보기엔 그저 사람 좋고 곰살맞던 남편 정우는 자기 차 할부금과 보험료, 자기 엄마의 그 사치스러운 카드값까지 전부 나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어마어마한 부채마저 내 목에 감쪽같이 씌워버린 것이다. 나는 내가 집안 형편은 좀 넉넉지 않아도 성실하고 착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굳게 믿었다. 내 시어머니는 그저 생활력이 좀 강하고 계산이 빠른 분일 뿐이라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틀렸다. 나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꾼 모자에게 걸려든 것이다. 그들은 나를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로 여겼고 내가 행여나 장부를 뒤져볼까봐 더치페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까지 씌워놓았던 것이다. 세댁. 유진아,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나를 보며 소장님이 내 눈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괜찮아. 얼굴이 왜 이리 하해? 어디 아파? 나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소장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천천히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그 서류 파일을 짚었다. 플라스틱 커버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의 신경으로 퍼져나갔다. 내 손가락이 조금씩 힘을 받으며 움츠러들었고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소장님 나는 고개를 들어 소장님의 두 눈을 직시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빈 죽은 듯한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이 서류 복사본에 중개소 명판이랑 직인 좀 찍어서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소장님은 당황한 듯 입을 반쯤 벌렸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였다. 탁! 나는 파일을 덮었다. 소장님은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플라스틱 파일을 꾹 누르고 있는 유진의 손을 보았다. 소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복사본에 부동산 직인 좀 쾅 찍어주시고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그때 계약할 때 썼던 서류가 맞다는 증명으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그저 아주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투였다. 직인을 든 소장님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쳤고 시선이 유진의 얼굴과 서류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유진아,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지? 너희 이제 막 신혼인데 정우 그 녀석도 다 좋게 하려고. 소장님 유진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의 시선은 소장님의 눈동자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연말정산 서류는 깐깐할수록 좋아요. 직인 찍어주시면 저도 회사에 제출하기 편하니까요. 소장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못했다. 붉은색 인주가 묻은 직인이 서류 오른쪽 아래에 쾅 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찍혔다. 유진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들을 반듯하게 접어 가죽 가방 안주머니에 밀어넣었다. 부동산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11월 서울의 매서운 바람이 마른 낙엽 냄새를 품고 훅 끼쳐왔다. 가로등 아래 선 유진은 트렌치코트 깃을 바짝 세웠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오전, 서초동. 이곳은 각종 법률 사무소 간판이 거리를 빼곡히 메우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동네다. 유진은 한 법률 사무소의 독립된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다 빠져버린 미지근한 찻잔이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는 노란색 형광펜이 어지럽게 그어진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와 직인이 찍힌 전세금 대출 서류 복사본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서류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강정호 씨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다분히 기망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서류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았다. 가장 핵심적인 건 시기입니다. 두 분 혼인 신고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셨죠. 혼인 무효 소송이 바로 가능할까요? 유진이 종이컵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혼인 무효는 생각보다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혼인 당시에 강압이 있었다거나 심각한 정신적 하자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남편분이 결혼 전 중대한 채무 사실을 숨기고 그 채무의 상환 책임을 아내분께 떠넘기려 한 점을 근거로 삼으면 협의 이혼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잠시 멈추고 펜 끝으로 카드 결제 내역서를 톡톡 쳤다. 물론 이 부당하게 빼돌려진 카드 결제 대금과 매달 빠져나간 정기이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청구할 완벽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명백한 부당이득이니까요. 만약 그쪽에서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버티면요. 그럼 바로 이 대출 서류가 법정에서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변호사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아주 평온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돈을 뱉어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아내분의 자산증명서를 이용해 편법으로 대출을 일으킨 사실까지 전부 까발려지게 됩니다. 금융권에 한번 나쁜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10수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겁니다. 강정호 씨처럼 번듯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거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 통지서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작성해 주세요.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이 사람 회사로 다 보내버리세요. 집으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변호사가 회사 로고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사로요? 확실하십니까? 회사 동료들 앞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할 텐데요. 지 엄마 먹여 살린다고 내 돈 다 털어간 놈 체면을 제가 왜 챙겨줍니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에 구김을 폈다. 수임료는 기준표대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쪽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강정우는 컴퓨터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오후 2시 15분.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또다시 발작하듯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유선 전화번호가 번쩍이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 벌써 7번째 걸려오는 전화였다. 정우는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주위를 힐끗 살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곁눈질로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정우는 푹 숙인 채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고 재빨리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5초도 지나지 않아 바지 주머니 안에서 또다시 징징거리는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죽어가는 벌레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를 꽉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묵직한 방화문을 열고 나서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KB캐피탈 채권 추신부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정우 고객님, 현재 차량 할부금 결제가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미납금 45만 원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의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불량자 명단에 정식으로 등재됩니다. 이는 향후 신용카드 사용 및 모든 금융거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고요. 오늘 오후에 처리할 테니까 제발 회사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정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억눌린 목소리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고객님, 저희는 고객님께서 등록해주신 개인 연락처로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속한 납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단호하게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정우는 주먹으로 비상계단 벽을 콱 내리쳤다. 손마디가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는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어 겨우 3자리 숫자가 찍혀있는 처참한 통장 잔고를 쳐다보았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평소 씀씀이가 컸던 그는 숨쉬듯 당연하게 유진의 카드만 믿고 살아왔다. 산소호흡기가 갑자기 뽑혀버린 중환자처럼 그는 지금 당장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는 방화문을 열어 사무실로 돌아갔다. 자리에 막 엉덩이를 붙이려는 찰나 직속 팀장님이 결제 서류철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왔다. 얼굴이 시퍼렇게 굳어 있었다. 강정우 대리. 내 방으로 좀 와봐.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팀장님 뒤를 졸졸 따라 독립된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팀장님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동댕이 쳤다. 너 요새 회사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팀장님은 목소리를 죽였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금 로비 프론트 데스크에서 나한테 전화가 넘어왔어. 널 찾는 전화가 2통이나 왔는데 자기가 보험회사 채권 추심원이라더라. 너 자동차 보험료 낼 돈도 없어? 회사 대표 번호로 빚 독촉 전화가 오게 만들어? 우리 팀 체면을 대체 어디다 처박는 거야? 팀장님, 그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제 계좌 이체 설정에 문제가 생겨서 정우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에 셔츠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내 사정이 뭔지 난 알고 싶지 않아. 개인적인 빚 문제를 왜 회사까지 끌고 와. 내일 또 한 번 이딴 전화가 회사로 걸려오면 너 이번 달 인사고과는 무조건 C등급인 줄 알아. 정우는 팀장실에서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무조건 집에 가서 유진에게 싹싹 빌어서라도 카드를 다시 살려내야만 했다. 저녁 8시 정우가 아파트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 문틈으로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유진은 문을 등지고 옷장 앞에 서 있었다. 바닥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정장들을 하나씩 빼내어 차곡차곡 가방 안에 쑤셔 넣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우가 성큼성큼 다가가 유진의 손목을 확 낚아챘다. 유진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자신의 손목을 쥔 그를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얼음장 같은 눈빛에 찔린 듯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놨지만 여전히 언성을 높였다.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 오밤중에 짐은 왜 싸고 어디 가려고. 이사가 유진은 다시 몸을 돌려 캐시미어 니트 몇 장을 가방에 마저 넣고는 지퍼를 지익 올렸다. 요 며칠 자잘한 짐은 이미 친정으로 다 옮겼고 이게 마지막 남은 옷 2박스야. 친정으로 간다고? 너 미쳤어. 우리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정우는 미칠 듯이 답답한 듯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좁은 안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만 좀 뻗대고 캐리어 당장 치워. 너 오늘 회사로 빚 독촉 전화 온 거 알아?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개자식처럼 욕먹었어. 그러니까 당장 차 할부금부터 입금해. 내가 너한테 빌리는 걸로 치면 되잖아. 유진은 묵직한 이민 가방을 세웠다.
바퀴가 나무 바닥을 긁으며 우르릉거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화장대 위에 툭 던졌다. 금속 열쇠가 유리 상판에 부딪히며 쨍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빌릴 필요 없어. 유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길거리에서 마주친 완벽한 타인을 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다. 그 차는 내가 결혼 전부터 타던 내 재산이니까 할부금도 내가 알아서 갚는 게 상식이지. 그리고 이 집 말인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온기라곤 일도 없는 비릿한 조소를 지어 보였다. 내 자산증명서 담보로 잡고 신혼부부 명의로 빼돌린 이 전세금 대출로 구한 집. 난 이제 살 마음 없어. 집 대출 이자는 앞으로 내가 알아서 착실히 갚아나가. 아, 참, 내 엄마한테도 꼭 전해. 이제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던 용돈은 없을 거라고. 그거 대출 원리금 갚는 돈이었지. 한우 사 먹으라고 준 용돈은 아니었잖아. 정우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단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눈앞에 이 여자를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 양공포에 질려 쳐다보았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모래밭을 긁는 듯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가 장님인 줄 알아? 아니면 바보 천치인 줄 알았니? 유진이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협의 이혼 통지서랑 내 재산 훔쳐간 거 다 뱉어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는 내일 변호사가 내 회사 책상 위로 딱 꽂아줄 거야. 잘 확인해. 심유진, 정우가 갑자기 발작하듯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대출금은 어쩌라고. 이거 우리 둘 명의로 낸 대출이잖아. 내가 담보 빼버리면 은행에서 당장 원금 회수하러 들어올 거라고. 그럼 내가 원금을 갚든가. 이유진은 냉랭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돈 못 갚으면 이 집은 부동산에서 압류해 가겠지? 너, 그리고 뼛속까지 계산적인 내 엄마. 단 이런 한 푼도 못 건질 줄 알아? 정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여졌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유진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한 채 돌처럼 굳어버린 그의 몸을 밀치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오후 성남시 아파트.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한참을 울려댄 후에야 정우는 소파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의 턱에는 시퍼런 수염 자국이 돋아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문 밖에는 남할순이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그 짙은 붉은색 코트도 입지 않았고 명품 스카프도 두르지 않았다. 손에는 비싸 보이는 프리미엄 딸기 한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어색하고 비굴한 웃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정우야, 유진이는 어딨니? 그녀는 목을 빼고 텅 빈 현관 안쪽을 두리번거렸다. 갔어. 정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며 뒤통수를 극적이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쓰러지듯 눕혔다. 갔다니. 어딜 가? 남할순이 기겁을 하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유리 탁자 위에 딸기를 쿵 내려놓았다. 아이고, 며느리 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부부싸움 좀 했다고 툭하면 친정으로 도망가는 법이 어딨어. 이 딸기 내가 오늘 마트에서 무려 2만 원이나 주고 산 거다. 얼른 씻어서 며느리 방에 좀 가져다 줘라. 엄마, 걔 나갔다고. 짐 싹 다 싸서 나갔다고. 걔 전부 다 알아버렸어. 정우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절망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남할수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얼굴에 억지로 띄워놓았던 웃음기가 서서히 굳어지더니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뭘 알아? 내가 걔 서류로 대출받은 거 알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알면 어쩔 건데. 이미 식도 올렸고 도장도 찍었는데 겨우 그깟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계집애가 한 번 시집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지. 지가 발악해봐야 결국 꼬리 내리고 기어들어 오게 돼 있어.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 내가 싹스머리를 뜯어고쳐 놓을 테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하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유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새까만 롱코트 차림의 그녀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가 들려 있었다. 남할수는 유진을 보자마자 얼굴 표정을 180도 바꾸며 다시 비굴한 웃음을 장착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오니? 정우가 너 친정 갔다고 해서 이 시애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그녀는 유진의 코트 소매를 잡으려 들었다. 저번 이삿날 내가 더치페인이 뭐니 한 건 다 농담이었어. 너희들 잘 사나 보려고 떠본 거지? 식구끼리 내 돈이 어딨어? 얼른 들어와. 애미가 너 좋아하는 딸기 사왔. 유진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까지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유리 탁자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봉투들을 하나씩 탁자 위로 패대기 쳤다. 탁! 이건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청담동 피부과, 명품관, 그리고 고급마트에서 긁어댄 카드 내역서입니다. 탁! 이건 부동산 소장님한테서 복사해온 전세 대출 서류고요. 이 집 전세금 4억이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아주 낱낱이 적혀 있네요. 탁! 마지막으로 이건 내 변호사가 보낸 협의 이혼 통지서, 그리고 당신들이 내 돈 훔쳐간 거 토해내라는 내용 증명서입니다. 유진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정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남할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농담,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걸렸다. 내 피 같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피부과 시술 받고 다니면서 정작 내가 마련한 내 집거실에 앉아 우리 집 재산 탐내지 말라고 훈계하던 게 농담이라고요?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 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탁자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본 남할순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손가락질을 해대며 분노로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널 만나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시애미가 내 돈 좀 쓴 게 대수냐? 뭐, 변호사. 법원이 내 안방인 줄 알아.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정우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파에서 튀어 일어났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회사로 내용 증명 다 날아왔다고. 회사 사람들 전부 내가 마누라 등쳐먹다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다 알게 됐단 말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들의 고함 소리에 흠칫 놀란 남할수는 이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어서 저런 천하의 몹쓸 년이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남할수는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썼다. 유진은 바닥에서 뒹굴며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쓰레기처럼 웅크리고 있는 정우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3일 줍니다. 유진이 정우를 향해 선고하듯 말했다. 3일 안에 도장 찍고 빼돌린 돈 전부 입금해. 안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 가면 망가지는 건 내 신용 등급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 회사 생활, 내 알량한 체면 다 끝장날 줄 알아.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현관으로 걸어갔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허위와 계산으로 얼룩진 그 끔찍한 집구석의 모든 울부짖음과 저주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일주일 후 강남구의 한 은행 객장. 유진은 VIP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맞은편 은행원이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유진 고객님, 성남시 전세 아파트 계약 해지 및 공동담보로 묶여있던 자금 회수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행원이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유진은 신분증을 슥 밀어주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은 제 보증금에서 제하시고 제 몫의 자금은 전부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그리고 공동차주였던 강정우 씨와 연결된 모든 권리는 깔끔하게 삭제해주시고요. 키보드 소리가 몇 번 더 울렸다. 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영업일 기준 이틀 내로 고객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은행원이 확인증을 건넸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사인했다.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무겁고 더러운 족쇄가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우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마저 잃을 수 있다는 벼랑 끝의 공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유진의 카드에서 몰래 빼간 돈을 매달 분할 상환하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까지 작성해야만 했다. 문제의 그 전세 아파트는 유진의 자산 담보가 빠져나가자마자 은행의 강제 회수 절차가 시작되었다. 정우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고 당장 며칠 안에 짐을 싸서 그 신혼집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되었다. 남할순의 인생 역시 철저하게 붕괴되었다. 의정부에 낡아 빠진 빌라. 습기 때문에 벽지가 시커멓게 떨어져 나가고 곰팡내만 진동하는 그 좁은 방구석. 남할순은 먼지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여행 가방에 옷을 쑤셔 넣고 있는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잊혀 죽일 놈아. 너 지금 어디가? 남할순이 악을 쓰며 달려들어 정우의 팔뚝을 꽉 붙잡았다. 내가 내 돈줄 다 끊어놓고 이제 와서 늙은 애미를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냐? 정우는 핏발선 눈으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엄마 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여태 쓴 거 다 유진이 돈이었잖아. 지금 꼬락서니를 봐. 유진이 도망가고 카드 끊기고 나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 매달 월급 들어오면 빚 갚느라 다 뜯기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 근데 엄마는 눈치도 없이 나한테 생활비 내놔라. 이 썩어 빠진 빌라 수리비 내놔라. 내가 무슨 돈으로 내? 내 목숨이라도 팔아서 내?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내 애미야. 남할순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독사 같은 년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꼴이 났겠니? 당장 가서 며느리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싹싹 빌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고. 꺼져. 정우가 남할순을 거칠게 밀치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엄마 말 듣고 유진이 속이려고 한 거야. 나 당장 고시원 들어갈 보증금도 없어서 회사 기숙사 바닥에서 자야 해. 앞으로 엄마 살 길은 알아서 찾아. 현관문이 찢어질 듯 쾅 닫혔고 충격에 문틀 위로 뽀얗게 쌓여있던 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남할순은 먼지투성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빈 방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입에서 살살 녹던 고급 한우도 번쩍거리는 명품도 피부과 시술도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당장 다음 달 보일러 뗄 돈조차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굴려온 그 치졸한 계산기의 결과표는 아들의 철저한 버림과 지독한 빈곤뿐이었다. 서울의 초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피부에 닿는 햇살만큼은 더없이 맑고 투명했다. 유진은 은행 문을 나서며 가위 하나와 이미 두 동강이 나버린 플라스틱 플래티넘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두 조각난 플라스틱 카드가 허공에서 한 바퀴 빙글 돌더니 시커먼 쓰레기통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진은 결혼 전 자신이 혼자 살던 전셋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의 가구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 그녀를 반겨주었다. 따스한 햇살이 통창을 넘어와 연회색 러그 위를 포근하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 조리대로 다가가 컵에 생수를 한 잔 따랐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몸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서늘함마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앱에 들어갔다. 방금 전 새로 발급 신청을 마친 신용카드 승인 알림이 떠 있었다. 화면 속 카드 이미지 위에는 오직 그녀, 심유진 한 사람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발걸음을 돌려 베란다로 향했다. 그리고 양팔을 뻗어 커튼을 활짝 걷어젖혔다.